어머니 잘 봐라 코끼리 뜯기는 잘 봐라 시선을 엉키는 잘 봐라 하루의 작은 틈 사이로 손자 오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제가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시작을 할게요. 지금 제 목소리 이상하죠? 네. 오늘 제 목소리가 불편하게 들리실까 봐 저는 가장 그게 걱정이고요. 참고로 저는 목이 안 아파요. 근데 이 에어컨을 잘못 쐬고는 목이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프거나 목이 굉장히 무리한 상황이 아니라 그냥 갈라진 소리만 나온다라는 거 그렇게만 이해를 해주시고 들으실 때 불편하실까 봐 그게 걱정이고요. 저는 말할 때 목이 아픈 상태가 아니니까 네, 양해해서 들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글 잘 쓰고 싶으신 분들 모이셨네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뭐 일반적인 영상 강의가 아니라 이렇게 줌 강의로 또 더구나 얼굴까지 지금 이렇게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이 수업에 들어오실 때는 정말 이렇게 바라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엄마 성장 클래스를 세 번째 진행을 하는데 오늘 강의가 가장 기대가 되고 제가 오늘 강의에서 정말 많은 저의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글 쓰는 걸 가장 좋아하고 글을 가장 잘 쓰고 싶은 사람이다 보니까 글을 잘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을 하고 찾아보고 또 연습을 하고 하면서 작년보다 나은 글, 재작년보다 나은 글, 지난달보다 나은 글, 지난 책보다 나은 글, 이것을 향해서 계속 노력해 가는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 어머님들께는 책을 잘 쓰고 싶은, 글을 잘 쓰고 싶은 어머님들께는 정말 유익한 클래스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자, 오늘 클래스, 소개를 좀 드릴게요. 10시부터 50분 동안, 네, 먼저, 이야기 드리고요. 10분 동안 쉬는 시간이 있고요. 쉬는 시간 이후에, 못다한 이야기 더 드리고, 질문을 많이 받으려고 해요. 글을 쓰면서 뭔가 내 글이 촌스럽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 내 글 촌스러워서 못 봐주겠어요 하는 감정 느껴보신 분 손 들어주세요. 저는 글을 썼는데 왜 제 글은 안 멋지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내려주세요. 너무나도 솔직한 이거 감사합니다. 글을 쓰는 초기에는 글이 안 멋있어요. 안 멋있어서 글을 쓰고 나면 제가 제 글을 읽으면서 내 글을 읽고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더 안 써요. 근데 그걸 넘어서셔야 돼요. 내 글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 클래스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봤을 때 뭐야 잘 썼네?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요. 나 스스로 만족을 해야 그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는 것과는 별개로 내가 내 글을 보고 한 번이라도 감탄을 하고 만족을 해봐야 또 쓰게 돼요.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들 글쓰기 강의에서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계속 또 쓰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를 못 쓰게 막는 거 나의 촌스러운 글인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읽었을 때, 물론 나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람 글 좀 쓰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고 싶고, 글을 읽었는데 뭔가 좀 술술 잘 읽혀. 그리고 재밌어. 근데 재미만 있는 게 아니라 감동도 있고, 이 사람 뭔가 배운 사람인 것 같아. 라는 느낌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런 글 쓰고 싶으신 분 손 좀 들어주시겠어요? 네, 내리세요. 내 글을 읽은 누군가가 그런 느낌을 받으면 성공이에요. 그 사람은 또 내 글을 기다릴 수밖에 없고요. 무엇보다 첫 번째 독자인 나 자신이 내 글을 기다립니다. 내 글에 내가 중독돼서 되게 재밌어요. 내 글을 내가 보면서 막 웃어요. 웃거나 울어요. 되게 웃기죠? 그런 일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음, 자, 이제
준비한 강의안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말씀드려야 될 거는 이 강의안을 이렇게 들으시다가 이거 내 강의안에 없는데 미리 출력을 해놓으셨을 거예요. 내 강의안에 없는데 어떡하지?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갑자기 있으실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내용을 또 많이 추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다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이것도 넣었어. 이것도 들어가면 좋겠다. 그러니까 들어갈 게 다 들어갔는데도 또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막 생각이 나서 네, 제가 생각나는 것들을 빼놓지 않기 위해서 추가했고요. 이 추가한 최종 강의안은 오늘 수업 이후에 네, 오늘 중으로 다른 자료들과 함께 보내드릴 테니까요. 들으시면서 나 그 장면이 없어서 당황스럽다라고 하지 마시고 그 부분들을 메모로 살짝 해놓으시고요. 중요한 내용들만 메모하시고 주로는 강의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어머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왜 쓰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이 말을 딱 읽는 순간 약간 졌다. 나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위대한 작가들이 당신에게 전하는 단 하나의 조언이 있습니다. 뭐냐면, 쓰지 말래요. 왜 그럴까요? 너무 힘드니까. 쓰는 일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굳이 자발적으로 그렇게까지 쓰지 말라는 거예요. 고생길에 접어 드신 거예요. 잘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 순간, 여기 오신 분들은 이제 쓰기 지옥에 빠지신 거예요. 근데 이 잘 쓰고 싶다라는 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순간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달라져요. 이거는 쓰냐 안 쓰냐의 차이라기보다는요. 잘 쓰고 싶냐 그냥 내가 쓰던 대로 쓸 거냐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잘 쓰고 싶어서 여기까지 오신 거죠. 글씨 못 쓰는 사람 없고 글 못 쓰는 사람 없고 글 못 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나 지금 글보다는 나아지고 싶다. 근데 방법이 있겠냐인 거죠. 일단 힘들 것 같으신 분은 쓰지 않으면 돼요. 네. 이 지옥에 안 들어오시면 돼요. 먼저 말씀드립니다. 잘 쓰는 거 힘들어요. 되게 힘든 일이에요. 우리 애들 글쓰기 좀처럼 안 나아지죠. 힘든 일이에요. 어른 글은 그보다 더 안 나아질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걸 해냅니다.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글에 대해서 평범했던 저도 그 과정, 노력을 통해서 이것들을 이뤄낸 것처럼 제가 뭐 대단한 걸 이룬 것처럼 무슨 신춘문예에 뭐 수상이라도 한 것처럼 말하지만 제가 장담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제가 처음으로 글을 쓰기 시작한 지 5년이 됐습니다. 5년 후에 제 글은 어떨까요? 훨씬 지금보다 좋아져 있겠죠. 왜냐? 계속 노력하고 계속 쓰니까. 그쵸? 그래서 저는 감히 제가 분명히 엄청 잘 쓸 거다라고 장담할 수 있어요. 글은 그런 거예요. 잘 쓰고 싶은 마음으로 노력하면 잘 쓰게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만큼 보답을 해주는, 굉장히 정직하게 보답을 해주는 게 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께 채팅창을 통해서 제가 좀 답변을 어떤 마음으로 지금 가장 급하신 게 뭔지, 가장 내 글에 약간 좀 이거는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던 답답한 부분이 무엇인지 채팅창으로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횡설수설해요. 지루해요. 재미가 없어요. 짧아요. 길어요. 슬퍼요. 재미가 안 슬퍼요. 내 글을 내가 읽어보신 분들만 여기 오셨을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읽어드릴게요. 저도 읽어야 되니까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네, 이거 알려드릴게요. 모든 글의 문체가 똑같아요. 똑같으면 안 될까요? 네, 그것도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독성 좋은 글을 쓰고 싶어요. 쭉쭉 읽어지는 글, 네, 읽어지지 않는 글들의 특징이 있고 읽어지는 글의 특징이 있습니다. 알려드릴게요. 장원경님, 일기만 쓰고 있어요. 일기만 쓰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내 속 얘기, 내 속풀이만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걸 거예요.
자, 이은경님, 늘어지고 지루한 느낌이요. 나이님,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선아님, 처음 주제에서 벗어나서 자꾸 샛길로 빠져요. 연하님,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순서대로 정리가 되지 않아요. 천선영님, 산만해요. 내용이 삼천포로 빠져요. 소정님, 문장을 어디서 끊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진짜 좋은 질문 주셨네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을 들어보면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아, 지금 고민을 들어보면 쓰는 분들이세요. 쓰지 않는 분들한테는 이런 고민이 없어요. 지윤님, 핵심만 딱 말하고 싶은데 횡설수설해요. 혜연님, 재미가 없어요. 수진님, 딱딱한 느낌이에요. 글림, 사용하는 어휘가 매일 그게 그거예요. 생각하는 게 잘 표현이 안 되어요. 솔직하지 못해요. 너무 평이해요. 톡톡 튀는 느낌도 없어요. 메시지가 있는 글을 어찌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사 어구만 많이 넣게 돼요. 멋지고 싶어서요.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아요. 술술 읽히려면 묘사가 중요한 것 같은데 묘사하는 게 힘들어요. 마무리도 너무 단순하게 끝나는 것 같아서 재미없어요. 상투적인 표현이요. 재치있고 신선한 표현이 없어요. 아, 글 많이 쓰셨네요. 고민 들어보니까 글을 쓰신 분들의 고민이에요. 잘 써야 한다는 강박이 생기기도 합니다. 독백이 나을까요? 반말이 나을까요? 했어요 등등 문체에 관한 고민하시네요. 계속 고치게 돼요. 마무리는 꼭 감동을 줘야 할 것 같아요. 감동 부담 갖고 계시죠? 네, 감동에 대한 압박. 글이 너무 딱딱해요. 수식어를 안 써요. 너무 간결해요. 고민만 하다가 완결하지 못해요. 강력한 한 방이 없어요. 아, 근데 무슨 작가님들 모임 같지 않아요? 지금? 이 고민 자체가, 아, 저는 약간 제가 정말, 네, 이런 분들이 몇 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뭐, 글을 쓰다가 자꾸 뭐 미루게 돼요. 안 쓰게 돼요. 쓰다 말아요. 뭐 이런 어떤 습관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디테일한 스킬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니까, 제가 오늘 목이 다 찢어지는 한이 있어도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을 써보신 분들이 실제로 쓰다가 겪는 어려움에 부딪혀서 이 클래스에 오셨다라면 한다면 정말 저는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같은 고민을 모두 다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노력으로 벗어나 본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까 고민 중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자꾸 고치게 돼요.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고쳐야 돼요. 우리가 그런 거 알죠? 막 칼 한 방에 막 촥 해가지고 막 급소를 찌를 수 있는 유시민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자, 지금 나의 위치를 돌아봅시다. 자, 어, 그냥 제가 가르치는 사람이고 배우러 오셨으니까 제가 잘난 척을 한번 하자면 제가 더 잘 쓰는 거 맞죠? 그죠? 제가 더 잘 쓴다 생각해서 저한테 배우러 오신 거 맞죠? 그죠? 저 글 한 편에 10번 넘게 고쳐요. 정말. 이제 저랑 책 쓰시는 편집자님이 힘들어 하시는 거. 작가님 이제 그만 고치고 주세요. 고칠수록 글이 나아진다라는 걸 너무나도 명백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붙들고 놓지를 못하고 계속 고치는 거예요. 고친 횟수에 비례해서 글이 좋아져요. 제 글구독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글구독 있잖아요. 촥 쓴 거 아니에요. 글구독 담당자님이 제발 그만 고치고 글 내놓으라. 이제는 보낼 시간이다. 이 정도로 저는 글 한번 붙잡은 글을 두고 안 놔요. 글은 초고가 아니라 퇴고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 많은 분들이 글을 쓰실 때 이렇게 블로그에 쭉 초고를 쓰시고는 마음에 안 든다. 등록해 마라. 발행해 마라.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네.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어떤 글도 퇴고 없이는 좋은 글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쓰세요. 백지에다가 내가 하나하나 쓰는 거랑 써놓은 글을 보면서 여유롭게 고치는 거랑은 완전히 마음이 달라요. 일단 씁니다. 한글 문서에다가 써도 좋고요. 블로그에다가 직접 써도 괜찮아요. 써놓은 글을 이제 내가 반짝반짝하게 고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스킬들을 막 넣어서 양념을 넣고 스킬을 넣고 내가 할 수 있는 재주는 다 부려서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신 제 글은 제가 온갖 재주를 부려서 고친 글이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자, 쓰고 보니까 이거 완전 쓰레기야. 같은 심정입니다. 쓰레기란 말 제가 한 말 아니에요. 톨스토이가 한 말입니다. 본인이 초고를 보고 이거 완전 쓰레기. 모든 초고는 쓰레기다라고 말했어요. 톨스토이가 쓰레기면 우리도 당연히, 그쵸? 당연해요. 저는 절대 저의 초고를 누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너무 쓰레기라서. 제가 글을 대단히 잘 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게 들킬까봐. 근데 퇴고를 열심히 해서 짠 하고 보여드리죠. 초고를 보면 아시겠지만 다른 사람 초고는 볼 수가 없어요. 대부분. 저의 초고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클래스에 오신 분들께는 제가 초고를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초고가 퇴고를 거쳐서 어떤 글이 되는지를 제가 보여드려야만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요. 부끄럽지만 한 번도 공개하지 않은 초고는 보여드릴 거고요. 초고의 수준은 우리 어머님들과 제가 다르지 않다라는 걸 아마 절감하실 거예요. 초고에서 주절주절하죠. 주절주절 하시죠? 네. 이거를 퇴고해서 탁탁탁 힘 있는 글, 잘 읽히는 글, 재미있는 글, 감동인 것 같은데 뭔가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세련된 글로 바꾸는 거예요. 잘 쓴 글은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처음에 잘 쓴 글은 없고 잘 고친 글이 있을 뿐입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건 퇴고예요. 그래서 초고 대 퇴고를 4대6, 적어도 4대6으로 잡았는데 제가 이런 걸 모르던 시절, 첫 책을 쓰던 시절에 초고를 거의 퇴고를 하지 않은 채로 출판사에 보냈더니 다 탈락을 한 거예요. 퇴고가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저는 이렇게 글을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초고를 고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심지어. 내가 써놓고 내가 고치면 안 되는 줄 알고 손을 안 대고 그대로 붙여가지고는 딱 만들어서 투고를 한 거죠. 그러니 글이 주절주절 아주 촌스럽죠. 4대6, 최소 4대6이고요. 저는 이제 점점 퇴고의 비중이 늘어나서 2대8, 때로는 1대9 정도도 가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퇴고에 공을 많이 들입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지금 이거 들으면서 우리 어머님들 약간 그런 생각 드시죠? 그럼 글 한 편을 몇 시간, 며칠을 써서 완성하라는 거야? 라는 생각 드시죠? 아니에요. 퇴고 시간을 늘린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초고를 엄청 빨리 쓴다는 거예요. 거의 무슨 책 놓고 보고 따라 쓰듯이 의식의 흐름대로 막 써요. 그래서 초고를 한번 쓸 때 때로는 A4 용지 2장, 3장을 쓰는데 1시간이 안 걸릴 때도 있어요. 이건 그냥 훈련이에요. 시간 딱 정해놓고 촤라락 쓰세요. 이게 무슨 쓰레기야 라는 마음으로 쓰세요. 써놓고 나서 이제 이걸 계속 퇴고하는 시간을 많이 쓰시라는 거예요. 글 한 편 쓸 때 한 5시간 걸린다. 그러면 첫 1시간은 초고, 4시간을 퇴고하세요. 퇴고를 몇 번 하느냐가 그 사람의 성실함의 지표예요. 자꾸 고치게 돼요라는 거는 내 글을 내가 다시 읽어보면 고칠 부분이 보인다는 거죠. 네, 근데 이거를 안 고치고 그냥 슥 이렇게 마무리 짓는 작가가 있고요. 성실하게 계속 고치는 작가가 있어요. 자, 누구의 글이 더 좋을지는 이해가 되시죠? 퇴고의 방법은 이렇게 많아요. 모두 다 해보세요. 나한테 맞는 방법을 한 2-3가지 정도 고르시면 좋겠어요. 자, 먼저는 내가 글을 써놓고 내가 그걸 소리내서 읽으세요. 막 크게 읽을 필요가 없고요. 주절주절. 약간 주절주절 하세요. 이 페이지가 지금 인쇄물에 없을 거고요. 이따가 파일 다 드릴 거니까 이제 이 부분은 그냥 눈으로 봐주세요. 자, 소리내어 읽는데 약간 아이들이 낭독하는 것처럼 낭낭한 목소리로 읽으면 목도 아프고요. 2번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주절주절 약간 입술만 움직이면서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읽다 보면 어색하다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읽다 보면 눈으로 봤을 땐 몰랐는데 소리내서 읽어보니까 이 부분 어색하다. 얼른 고치세요. 2번째, 이거는 기성 작가들이 정말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강력 추천입니다. 인쇄하세요. 집에 프린트기 없으시면 사세요. 이제 글을 쓰실 거면 프린트기는 사셔야 돼요. 무한 리필 있잖아요. 저도 그거 씁니다. 이면지 막 놓고 막 무한 리필로 뽑아서 인쇄해서 읽어보세요. 마치 글인데 책을 보는 심정으로 신문을 보는 것처럼. 모니터 안에서 볼 때는 안 보이던 어색한 부분이 인쇄해서 종이로 보면 톡톡톡 마치 매직아이처럼 떠올라요. 놀라실 거예요. 인쇄해서 읽으면서 빨간 펜 들고 내 거 첨색하는 기분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자, 그 다음 날 읽어보세요. 그날 쓰고 닫아요. 초고를 써놓고 초고 1시간, 딱 1시간 걸어놓고 막 써요. 쓰레기처럼 써놓고 그냥 닫으세요. 저장해서 닫으세요. 그리고 다음날 읽어보세요. 그러면 고칠 부분이 쏙쏙쏙 눈에 들어와요. 아, 이 문장은 이렇게 쓰는 게 좋겠다. 혹은 이 문장은 요걸로 다르거나 늘려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보이고, 아, 이 어휘가 너무 많이 반복되는데 하는 것들도 희한하게 그날은 안 보이는데 다음 날은 보여요. 그 다음 4번도 되게 중요한데요. 밤낮을 바꾸어서 읽어보세요. 밤에 쓴 글 때문에 아침에 굉장히 이불킥을 하는 그런 연예인들 많죠. 이 밤의 감성과 아침의 이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밤에 쓴 글은 낮에 읽어보시고요. 낮에 쓴 글, 아까 보니까 글이 너무 딱딱해요 하시는 분들 많으시는데요. 그분들은 낮에 이렇게 말짱한 정신으로 막 이렇게 썼던 글을 밤에 좋아하는 차나 이렇게 좀 분위기를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내 감성 자체를 조금 말랑말랑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다시 읽으면서 아, 좀 부드러운 부분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5번째. 이것도 제가 쓰는 정말 좋은 방법인데요. 묵혀요. 일부러 묵혀요, 작가들이. 어느 정도? 최소 일주일. 내가 이 글 안에 빠져 있을 때는 이 글이 제대로 쓴 건지, 더 잘 쓸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오직 쓰는 데만 몰두했기 때문에. 그런데 써놓고 잘 덮어놨다가 일주일 있다가 꺼내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글을 내 글인데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그런 신기한 일이 생겨요. 마치 책 한 편을 읽는 것처럼. 그러면서 전에 보이지 않았던 약간 수정할 거리들이 보이면서 좀 더 좋은 글이 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더 묵혀요. 그리고 예전에 써놓고 저장해 놓고는 아예 거의 잊어버리다시피 했던 글들, 그 글들을 다시 꺼내서 퇴고를 통해서 글을 심폐소생을 시켜요. 아까 일기만 써요라고 하신 분 계셨거든요. 일기를 쓰세요. 써놓고 당장 어디에 보여줄 수 있는 글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얘를 그냥 적금하듯이 모아두세요. 장독대다 생각하고 모아두고 나중에 내가 어떤 글을 쓸 때, 아, 글을 지금 쓰긴 써야 되는데 약간 소재가 부족하다라고 할 때는 예전에 썼던 일기들을 모아서 그 일기에서 쓸만한 에피소드들을 모아서 좀 더 세련되게 퇴고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제가 이번에 글구독을 할 때 보내드렸던 그 글들 중에 절반 이상이 3년 전에 써놓은 글이에요. 3년 묵힌 글이에요. 그냥 묵히기만 하지 않았죠. 3년 전에 써놓고 묵혀뒀다가 저는 그동안 정말 많은 다른 글들을 쓰면서 글쓰기 필력을 갈고 닦았고 그 필력으로 그 글을 심폐소생시킨 거예요. 다시 살린 거예요. 세련되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뭔가 썼는데 이거 너무 진짜 정말 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글들 하나도 버리지 마세요. 네. 심지어 어떤 글은 제가 최근에 쓴 어떤 글은 예전에 제가 진짜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지고 나 어떡하지? 이제 앞으로 어떡하지? 그런 정도의 어떤 굉장히 안 좋은 마음으로 한 줄 정도 끄적여 놓은 걸로 글 한 편이 나온 적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이 다 글이 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지금 쓰는 쓰레기들 소중하게 잘 모아주세요. 네. 자,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고치라는 거냐. 고칠 때 주의할 점 알려드릴게요. 자, 매력적이고 경쾌한 글, 내가 쓰고 싶은 좀 세련되고 촌스럽지 않은 글, 주제가 명확히 드러나면서도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고 그런 글의 특징을 볼게요. 첫 번째는 문장 자체가 술술 읽혀요. 술술 읽히는 문장을 쓰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두 번째, 어휘가 찰떡이에요. 보면, 자주 쓰는 어휘가 아닌데 어디서 또 이렇게 찰떡 같은 어휘를 여기다 썼을까 싶은 어휘가 있고, 아까 고민 중에 매일 똑같은 어휘, 쓰는 어휘만 쓰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신 분도 계셨어요. 네. 새로운 어휘를 자꾸 쓰는 거는
나 자신의 정신 건강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내가 덜 지겹거든요. 그리고 내가 대단히 멋진 작가가 된 것 같은 생각을 하게 해줘요. 그래서 어휘를 선택하는 부분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소재 선정의 디테일함. 이 사람이 뭘 이런 걸 가지고 글을 썼지? 라는 글을 읽어보신 적 있으시죠? 뭐 이건 뭐 나라를 구하자는 것도 아니고, 한미 관계를 다룬 것도 아니고, 경제를 다룬 것도 아니고, 그냥 나도 이런 일은 있었잖아. 라고 생각되는 소재를 가지고 글을 쓴 걸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여행을 하는데, 나도 여행 갔다 왔잖아요. 우리 여행 안 가신 분 없으시죠? 오만 좋다는 데는 다 나도 여행을 갔다 왔는데 왜 같은 곳을 다녀와서 이렇게 다른 글을 쓰냐 이거죠. 그게 바로 디테일함에 달려 있어요. 소재 선정에. 그 다음, 아까 고민하신 분도 계셨는데요. 솔직함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어디까지 솔직할지는 내가 정하면 되는 거고요. 솔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으나 솔직하면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그 다음, 글을 관통하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자꾸 일기를 써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 글을 읽으면서 느끼죠. 그래서 이 글을 읽고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무엇을 얻게 될까? 사람이 시간을 내서 다른 사람의 글을 읽을 때는 그 글에서 얻고 싶은 게 있어요. 시간 낭비를 하고 싶지 않아 해요, 사람들은. 좋은 글의 특징은 뭐냐면 생각하게 만들어요. 이걸 생각하세요라고 제시하지 않아요. 그건 촌스러운 글. 우리가 쓰고 싶은 글은 내가 내 얘기를 했고 내 있었던 경험들과 정보들을 나누었을 뿐인데 읽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글이 진짜 좋은 글. 네, 아무나 쓰지 못하는 글이죠. 자, 그래서 글을 관통하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 또 아까 많은 분들 고민 주신 것 보면 횡설수설 처음에 가다가 자꾸 삼천포로 빠져요라고 하시거든요. 네, 잘 빠지죠, 그죠? 네. 정신 차려보면 딴 데 가 있어요. 자, 그래서 글을 관통하는 메시지를 한 단어로 나 스스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훈련이에요. 사랑에 관한 글인지, 돈을 많이 벌자라는 글인지, 남편을 사랑하자라는 글인지, 그 글에 메시지를 하나로 딱 생각을 한 상태에서 그 메시지를 일관되게 밀어가는 힘이 있으려면 메시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글의 주제죠. 주제가 있으면 갔다가도 다시 올 수 있고 일단 삼천포로 빠졌다가 이 주제에 맞게 퇴고를 하면 돼요. 삼천포로 빠지는 거 너무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글을 쓰는 사람들이 겪는 시행착오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읽는 재미를 좀 줘야 돼요. 아무리 좋은 얘기도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아무리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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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설교도 좋은 메시지도 목사님이 재미없게 말씀하시면 저는 자고 있더라고요. 그쵸? 글을 읽을 때도 그래요. 우리는 이 글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게 분명히 있기는 한데 그래서 읽을 건데 좀 재미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 재미있는 경우에 끝까지 읽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우린 간절히 바라죠. 내가 정보가 필요해서 이 책을 읽고는 있는데 제발 좀 재밌었으면 좋겠다. 덜 지루했으면 좋겠다. 독자로서의 마음을 생각하세요. 재미 요소를 일부러 주는 거예요. 독자가 덜 지루할 수 있도록. 독자가 여기서 멈춰버리지 않도록 재미 요소를 주어야 됩니다. 그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 아까 첫 문장 고민하시는 분 계셨는데요. 그것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목만으로 일단 시선을 사로잡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제목을, 오늘은 좋은 날. 너무 평범하죠? 오늘은 좋은 날이라는 글을 보면서, 이 사람이 좋은 날이었대. 나 이걸 너무 보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진 않죠. 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혹은 궁금해할 만한 제목만으로 일단 읽을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고 예상하지 못했던 범상치 않은 그런 제목을 딱 쓰는 것만으로도 되게 프로다워 보여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글 쓰는 거에 있어서 지금 약간 프로로 진입하고 싶은 분들이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추어는 누구나 쓰죠. 그죠? 모든 사람은 다 글을 씁니다. 모든 사람이 쓰는 글은 다 똑같은 아마추어라고 한다면 이제 프로의 경지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제목도 달라야 돼요. 제목에서 벌써 이 사람 글 좀 쓰는 사람.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쪼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술술 읽히는 세련된 문장의 공통점을 찾아볼게요. 특징.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한 문장에서 한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랬는데 이랬고 이랬어 라는 문장을 잘 쓰는 사람들은 안 써요. 글쟁이들 있죠. 제가 이따가 글쟁이들을 소개할 거예요. 제 기준에서 제가 인정하는 이 사람 진짜 잘 쓴다. 정말 글 잘 쓰는 작가다. 문장이 좋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분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 그분들의 특징. 술을 마시다 걔네 가족 얘기가 또 나와서 2달쯤 뒤에 한 번 더 폭발했어. 라고 두 생각, 두 이야기를 담지 않아요. 가능하면. 어떻게 실제로 장강명 이분도 글쟁이 하나인데요. 글쟁이 중에 한 분이신데 한국이 싫어서라고 하는 소설책에서 2달쯤 뒤에 한 번 더 폭발했지. 결과를 먼저 말하고 뒤에 일을 먼저 말하고 술을 마시다 걔네 가족 얘기가 또 나왔거든. 이유를 뒤에. 우리는 보통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쓰죠. 네. 그리고 그걸 붙여서 쓰죠. 한 문장으로. 그런데 굉장히 멋스러운 문장이에요. 결과. 나중에 일어난 일을 먼저 쓰고 원인을 나중에 쓰는데 거기를 끊어버렸어요. 2달쯤 뒤에 한 번 더 폭발했지. 술을 마시다 걔네 가족 얘기가 또 나왔거든. 이게 바로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예요. 자, 그 다음. 정말, 권유해드리고 싶은 좋은 방법입니다. 단문에서 폭발하는 멋짐이 있어요. 단문이 뭐냐면 짧아요. 글이. 문장이 짧아요. 문장이 짧다라는 거는 글이 짧은가 상관없이 글 자체는 막 4장, 5장 갈 수 있어요. 근데 문장 자체가 짧다는 거예요. 여기 이 문장들을 읽어봐 주세요. 역시나 저의 리스트에 있는 임경선 작가님과 무라카미 하루키의 글인데요. 보세요. 이렇게 짧아도 돼? 라고 생각되는 문장이 있어요. 몸을 뒤집어 한동안 나비전 자세를 취한다. 사방이 고요하다. 죄송합니다. 별것 아닌 문장을 이렇게 다 끊어서 짧은 문장 2개를 연결했는데 멋있죠. 자, 이거 볼게요. 방도 기묘했다. 호텔방이라기보다는 병실처럼 보였다. 어쩌면 그곳은 예전에 병실이었을지도 모른다. 이걸 보통 아마추어들은 구구절절 늘어나요. 방은 기묘하게 생겼는데 호텔방이라기보다는 병실처럼 보였고 어쩌면 그곳은 예전에 병원이었을지도 모르겠다 라고 쓰죠. 그걸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몰입하게 만들어요. 다음 문장을 읽고. 그래서요, 퇴고하실 때 이 단문으로 끊는 것만 하셔도 글이 훨씬 나아져요. 세련돼져요. 확실히. 일단 치세요. 치는 것부터 연습을 하세요. 굉장히 좋은 스킬입니다. 자, 그 다음. 이거 잘하셔야 돼요. 이거 역시 프로 작가들이 절대 하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도 피해야 됩니다. 자, 이석원, 이분도 글쟁이에요. 자, 이분의 보통의 존재라고 하는 책을 보면 흉터들이 생긴 연유를 살펴보자 라고 하는 문장이 있어요. 그냥 이게 문장의 전부예요. 굉장히 단문이죠? 강렬하죠? 자, 근데 이거를 보통의 아마추어들은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많은 흉터들이 가장 처음에 생기게 되었는지 흉터들이 어떻게 가장 처음에 생기게 되었는지 그 연유를 하나씩 살펴보자. 굉장히 뭐가 많죠? 뭐가 많은데 이거를 흉터들이 생긴 연유를 살펴보자 라고 줄여도 문제가 있나요? 없죠. 의미 전달에
안 되나요? 되죠. 이렇게 많은 제꼈고 가장 처음에 생기게 되었는지를 생긴으로 바뀌었고 그 연유를 이게 아니고 그 뺐고요. 살펴보자. 하나씩 빼야 돼요. 저는 더 줄여봤어요. 이건 제가 줄인 거예요. 흉터들이 생긴 연유를 살펴보자. 더 단문으로 흉터의 연유를 살펴보자. 같은 의미죠. 멋있죠. 짧은 문장인데 또 이제 문장을 이렇게 짧게 쓰라고 하면 그러면 분량 맞추기가 힘들어서 분량을 늘리려고 막 최대한 늘리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분량 늘리는 법은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문장이 짧은데 분량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꾀가 생긴 거죠. 저도 이것저것 계속 쓰다 보니까. 자, 이렇게까지 짧아질 수 있는 문장이 그랬고 그랬는데 이렇게 저렇게 처음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문장 중에 이렇게 생긴 문장들이 있으면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이거 바꾸는 연습해보면 진짜 재미있어요. 그 다음에 안 쓰셔야 되는 게 느낌표 쓰지 마세요. 물음표 쓰시지 마세요. 가능하면 말줄임표 점점점 절대 안 돼요. 자, 우리 그 어떤 글쟁이들의 책을 봐도 이런 문장 부호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비가 오는구나. 비가 오는구나 하고 느낌표를 찍으면 갑자기 아마추어 느낌이 나요. 비가 오는구나. 마침표. 아시겠죠? 웬만하면 마침표. 자, 그 다음 대화문인 경우에는 아예 따옴표 안으로 넣으세요. 대화문이면 대놓고 따옴표 안에 넣고 물음표를 쓰든 느낌표를 쓰든 상관없어요. 근데 굳이 대화문으로 만들어도 되지 않는 거다라고 한다면 엄마가 갑자기 밥은 먹었니? 물었다. 라고 할 때 먹었니? 에서 물음표 쓰지 마세요. 먹었니? 누가 봐도 물어본 문장이잖아요. 굳이 거기에 물음표를 또 더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무슨 논술 대회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물음표 여기서 빠졌다고 해서 감점을 당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물음표를 빼고 내가 좀 더 세련되게 쓸 수 있다면 물음표 삭제해 주시고요. 아, 오늘은 뭘 먹을까? 점점점점점 이거 피하셔야 돼요. 제일 안 돼요. 점점점점. 이제 내 블로그에 가셔서 모든 점을 점점점 다 지우셔야 돼요. 오늘 가시면. 이것부터 제거해도 우리가 훨씬 세련된 글을 쓸 수가 있어요.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물음표도 빼고 저기 말줄임표도 빼고 느낌표도 빼세요. 무엇을 먹을까? 점. 마침표만 쓰세요. 그러면 글이 확 달라져요. 느낌이. 꼭. 이렇게 제 얘기를 오늘 들으시고 잘 쓴다라고 하는 글쟁이들의 책을 찾아보세요. 진짜 그런가 아닌가. 이건 정말 제가 엄청나게 많은 독서 끝에 그들의 공통점을 찾아낸 거예요. 이들이 세련되게 쓰는 공통점이 무엇일까? 그걸 흉내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단언하세요. 선생님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저는 그 정도의 위치에서 이걸 확신이 없는데 확신이 없거나 있거나 간에 내가 쓴 거는 내 생각을 푼 거예요. 내가 내 생각을 써놓고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뭐 저는 그냥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고요. 이렇게 확신 없이 쓰면 촌스러워요. 송길영이라고 하는 분의 그냥 하지 말라라는 책이 있어요.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하면 소진됩니다. 정답인가요?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해봤는데 또 의외에 또 거기서 또 수익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 정답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단언한 거예요. 그냥 본인 책이니까, 본인 글이니까. 이거 뭐 누가 정답 매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자기 생각을 소신껏 그냥 쓴 거예요. 그럼 선생님 그렇게 썼다가 누가 악플을 달면 악플 어차피 악플 때문에 걱정하실 거면 글을 안 쓰시면 돼요. 왜 쓰세요? 안 쓰면 안 받는데 악플을. 네. 쓰실 거면 명료하게 쓰세요. 이거를 우리 아마추어들이 어떻게 쓰냐면 이 좋은 문장을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하면 소진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소진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소진될 것 같아요.
하면서 뭐뭐 할 것 같아요 라는 말을 진짜 많이 쓰거든요. 그거는 평소에 말하실 때도 되도록이면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걸 아이들이 배우거든요. 확신 없는 말투 있죠. 그러니까 내 생각을 말하는데도 확신이 없어요. 내 느낌을 말하는데도. 그게 마치 어떤 겸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거죠. 아니요, 저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냥. 좋으면 좋다라고 말하면 돼요. 근데, 제가 그거, 저는 빨강색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그 어떤 엄마의 조심스러운 말투에서 나온 것도 있는데요. 뭐 그렇다고 막 맨날 직설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네. 이거 글 쓸 때는 하나도 매력적이지 않아요. 네. 단언하세요. 그 다음, 문장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좀 매력적으로 잘 읽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금희 작가님의 알로하 나의 엄마들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버들 부부는 재성네 식구를 비롯해 교회 가는 사람들이 빼곡하게 탄 달구지에 올랐다. 이른 아침부터 강렬한 햇볕이 쏟아졌다. 자, 요 아랫부분 먼저 읽어보세요. 이른 아침부터 강렬한 햇볕이 쏟아진 게 먼저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게 어떤 상황을 설명해주는 일이죠. 그런데 이 작가는 일부러 이걸 바꾼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통 사람들은 이른 아침부터 강렬한 햇볕이 쏟아졌다. 버들 부부는 재성네 식구를 비롯해 교회 가는 사람들이 빼곡하게 탄 달구지에 올랐다. 로 쓰죠. 이게 평범한 글이에요. 근데 이 이금희 작가는 이거를 문장 두 개를 바꿈으로써 멋스러움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진짜 멋있게 쓰고 싶을 때 좋은 거 있어요. 이것도 제가 쓰는 어떤 그런 스킬인데요. 막 있었던 글을 쓴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더운 여름날이었다. 그리고 끝. 뭐 어쩌라는 거야. 그죠? 네. 근데 그게 있는 것과 없는 게 되게 달라요. 글의 맛이. 여름이 아니에요? 추운 겨울날이었다. 아시겠죠? 네. 어떻게 끝내야 될지 모르겠으면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초겨울이었다. 뭐 가을이 시작되는 길목이었다. 하면서 어떤 한 문장으로 그냥 약간 멋스럽게 끝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막 쓰다가 수습이 안 되실 때는요. 네. 그 다음 어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적합한 어휘를 잘 선택하셔야 돼요. 가능하면 한 문장 한 문단 안에서의 같은 어휘가 계속 반복되는 건 피하셔야 돼요. 강원국 작가님이 대통령의 연설문을 쓰시던 분이세요.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대통령이 북한 방북 일정이 있어서 이분이 따라가시게 됐대요. 거기에서 연설문을 수도 없이 썼어야 되는데 평소에 한국에서 쓰실 때는 인터넷이 잘 되니까 인터넷으로 막 검색을 해서 같은 유의어들을 막 찾아보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하셨대요. 유의어를 찾아다가 막 썼는데 북한에 가야 되면 인터넷이 안 되니까 유의어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설문에 사용될 수밖에 없는 주요 단어들을 유의어를 이만큼 보따리로 준비를 해가셨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통령이 흔히 쓰는 말 중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거 있잖아요. 말하다라는 동사가 있으면 언급하다, 발언하다, 제안하다 이렇게 다양한 어휘들이 있잖아요. 이게 30개, 40개도 넘어요. 이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말하다가 아니라 말하다, 언급하다, 제안하다, 보여드렸다 이런 단어들. 같은 어휘를 피할 수 있도록 유의어 사전을 활용하세요. 이거는 정말 작가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고요. 왜 작가의 책은 이렇게 어휘가 다양한데 나는 어휘가 없느냐? 그건 그들이 노력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두꺼운 종이 국어사전 쓰는 작가님들 많아요. 저도 그래요. 내가 어떤 동사를 쓰고 싶으면 그 동사가 너무 식상해요. 달리다? 굉장히 평범한 단어죠. 달리다를 찾아요, 사전에서. 그럼 달리다 옆에 뭔가 어떤 관용적인 표현이나 아니면 대체할 수 있는 용어들이 나와요. 운동화를 질끈, 운동화 끈을 질끈 묶고 출발했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오면서 내가
달리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그 상황을 유의어를 가지고 묘사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아, 얘가 달렸구나라고 알게 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의어 사전 활용하시고요. 네이버에 가면 네이버 유의어 사전이 있어요. 국어 사전 지금부터 안 사셔도 되고요. 네이버에다가 말하다 유의어 이렇게 치면요. 나와요. 그걸 보시면서 유의어를 많이 활용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나만의 어휘사전이 있으면 되게 좋아요. 이게 뭐 거창하게 막 또 막 A4 용지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공책 사고 이러지 마세요. 자, 책을 읽다가 이 단어 뭐야? 나도 알고는 있었는데 한 번도 안 써본 단어인데 이 사람이 쓴 거 보니까 되게 있어 보이네? 하는 단어를 그저 적어 놓으세요. 무슨 뜻인지는 알기 때문에 내가 뜻까지 찾아봐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 어휘들이 흉내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럼 작가님들은 어떻게 할까요? 다른 작가 흉내내는 거예요. 진짜예요. 네. 다른 작가들의 책을, 그러니까 그 작가들이 쓰는 시간보다 읽는 시간이 더 긴 이유가 읽으면서 계속 어휘를 수집하고 문장의 형태를 보고 따라하고 그걸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마음에 드는 어휘들, 내가 주로 쓰고 싶은 그런 어휘들을 내가 그냥 살짝살짝 메모하세요. 저는 핸드폰 메모장도 진짜 많이 쓰거든요. 거기다가 그냥 막 적어 놓습니다. 자, 어휘가 좋아서 참 빛났던 문장들, 제가 사랑하는 글쟁이들 중에서는 임경선 작가님이 태도에 관하여라는 그런 책에서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자마자 여기저기서 손을 경쟁적으로 번쩍 든다. 나는 그 시간에 팽팽하고 쫄깃한 공기가 좋다. 여기 초록색 어휘들의 주의해서 보세요. 나는 그 시간에 긴장된 공기가 좋다라고 하겠죠. 보통 사람들은. 그쵸? 긴장된을 팽팽하고 쫄깃한으로 다른 어휘를 사용해서 이렇게 맛을 살린 거예요. 내용이 뭐 별거 있나요? 본인 강연 가셨다가 질의응답 시간에 사람들 손든다고 그 얘기를 쓴 거예요. 그걸 이렇게까지 네, 예쁜 문장으로 만드신 거예요. 박안서 작가님은 청소비나 야경비 몇백 원 때문에 동네가 떠나가게 다툰 이악스러운 집, 쓰레기통에 괴짝제 쏟아버린 사과와 통째로 버린 비싼 생선을 본 적도 있다. 이분은 이제 생활수필에서 아파트에서 막 사람들이 싸우는 모습을 묘사했어요. 사람들은 동네가 떠나가게 큰 소리로 다툰다라고 보통 하죠. 근데 이악스럽다라고 하는 보통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 어휘를 쓰심으로써 이악스럽다라는 말을 잘 몰라도 뭔가 굉장히 막 사람들이 악에 받쳐서 소리를 지르고 있구나라는 걸 느껴질 수 있는, 짐작할 수 있는 어휘를 쓰셨죠. 그 다음에 쓰레기통에 그냥 쏟아버리지 않죠. 괴짝제. 옛날이니까 괴짝을 쓰기는 했겠죠. 그죠? 통째로 버린 비싼 생선. 이렇게 어휘로 이 문장의 맛을 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 소재 선정의 디테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이 밝아야 돼요. 시력이 좋아야 되는 게 아니라 섬세하게 주변을 계속 살펴야 돼요. 그러면 저는 원래 조금 둔해서 이제 밝아지셔야 돼요. 뭐냐면 생활의 작은 일들이 다 내 글의 소재가 되는 거예요. 멀리서 자꾸 찾아오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요, 사람들이 글을 읽을 때는 내가 아는 소재, 내가 아는 사람, 내가 겪어봤던 비슷한 일이 나왔을 때 그 글에 몰입하거든요. 전혀 뜬구름 잡는 얘기에는 몰입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디테일한 소재를 내 생활에서 실제로 가져다가 글로 만들었을 때 같은 내용을 하더라도 훨씬 더 좋은 글, 잘 읽히는 글, 그리고 굉장히 디테일한 것에서 결국 글의 메시지를 이끌어냈네라고 하는 프로다운 모습을 뽐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몰입할 때는 뜻밖의 디테일함이죠. 보통은 마트에 갔다 왔다라고 하는데요. 네, 그 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 있죠. 마트 입구에 그 어떤 그 마트 직원이 서서 마트에 갈 때 예전에 100원을 넣고 카트를 꺼내야 됐었던 시절에 100원을 안 가지고 가는 경우에 그 마트 직원이 무슨 이렇게 자 같은 거 가져와서 이렇게 카트를 하나 뽑아주잖아요. 이런 것들을 마트에 직원이 서 있었다가 아니고요. 내가 마트에 들어가는 시간 어느 애기 엄마가 직원에게 100원짜리가 없으니 카트를 하나만 그냥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사정하고 있었다. 이렇게 뭔가 눈에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디테일한 것들을 하나하나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글의 맛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모임에 나가는 걸 상당히 즐기는 이유가 일상이 글의 소재인데 내가 사는 일상은 너무 똑같죠. 그럼 대화나 모임 이런 데를 나가서 보면 사람들이 막 말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어떤 대사가 있죠. 어떤 사람이 뭐 대사도 아니죠. 그냥 말을 한 건데 내가 그게 마음에 남거나 내 글에 인용할 만한 어떤 말을 했을 수 있잖아요. 혹은 내가 거기에서 생각하지 못했는데 내가 거기서 뱉은 어떤 말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것들을 가지고 소재로 삼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흔히 모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주고받을 수 있는 일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요즘 같으면 사람들 모이면 많이 하는 얘기, 이제 저기 삼성 어떡할 거냐, 삼성 주식 어떡할 거냐에 대해서 대책을 많이 나누죠. 네. 그렇다면 그것들이 그냥 내 소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경제에 대한 거시적인 얘기를 하지 말고 요즘 놀이터에서는 모두가 삼성을 걱정한다 하면서 삼성 주식이 떨어진 게 우리 생활에 어떻게까지 영향을 미쳤는가 이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글을 좀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에서도 설명하겠지만 신문을 읽다가나 잡지에서 인터뷰를 보면서 거기에서도 뭔가 영감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저는 미용실에 가면 꼭 잡지를 보는데 우먼센스 이런 거 보면 정말 글의 소재로 쓸만한 것들이 막 수두룩 빽빽해요. 정말. 이제 쓰는 사람이 되셨으니까 우리가 지옥에 들어왔잖아요. 지옥에 들어온 마당 잡지를 보실 때도요. 이것도 지금 당장 연결되진 않지만 언젠가는 글로 담아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게 있다면 사진을 다 찍어 놓으세요. 어떤 조금 독특한 사람을 봤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독특한 어떤 신상품을 발견했다거나 인터뷰 기사인데 인터뷰 기사에서 마음에 남게 만드는 어떤 굉장히 이 사람 명언 제조기야라고 생각되는 한 구절이 있으면 그거를 다 기록을 해놓으세요. 그게 내 글을 상당히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굉장한 도움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3번까지 말씀드렸고요. 10분 후에 우리 11시, 8분밖에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네, 11시에 칼같이 시작할 테니까요. 11시에 다시 와서 우리 4번부터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쉬는 시간 시작.